윤피님, 오늘은요, 제가 또 한 권의 제 인생책이 될 수 있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인생책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정말 좋아가지고 네. 그 인생책이라는 표현을 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최악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본주의에서 폭주하는 나를 막아줄 책. 자본주의에서 폭주하는. 나를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를 막아줄 책.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지금 시대가 저성장 저금리다 보니까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더 벌려고 하고 굴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삶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일단 경제적 자유를 얻고 보자. 그래서 파이어족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막 10억, 15억 정도를 정말 초단기간에 벌고요. 막 쓰리잡, 포잡까지 해가지고. 사실 그런 거를 더 부추기는 면도 있는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거의 과열됐다시피 그렇죠. 이제 자산 시장이 막 끌어올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막 10억, 20억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더 이제 돈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을 추구하는 게 뭐 이 시대뿐만이겠습니까? 과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성장 저금리 그런 특징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좀 증폭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데 돈이라는 것 자체를 두고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나쁠 게 없죠. 그렇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탈무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툼한 지갑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텅 빈 지갑은 확실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영역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추구하는 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의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 저자가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저자 스스로가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참고 견디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삶.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그런 문화에 굉장히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또 이제 이 책에서 이분이 이제 미국 작가시니까 그 미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그 미국 문화가 되게 이제 유럽하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다른 게 굉장히 성장지향적이고 그렇죠. 능력 있으면 많이 가져가도 된다. 그렇죠. 이런 문화가 있어서 또 더 자신을 밀어붙이는데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성취지향적이고. 예. 그래서 이거를 꼭 자본주의에서 제가 돈으로 좀 지칭을 했지만 좀 더 확대하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차원으로 확대하면 뭐 섹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권력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권력 크죠. 이런 거는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데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역사서도 보면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업자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는 책인데 아까 저자 스스로가 폭주하는 인간의 한 유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이 현재 이력이 어떻게 되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또 조지타운 대학교의 국제안보 종신교수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신체 기반 트라우마 치료법의 공인 임상치료사입니다. 아까 전에는 국제안보 쪽에 종신교수님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심리치료 맞아요. 분야의 또 전문 치료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뭐 식물학, 뇌과학,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학, 뭐 신경생물학 정말 다양한 분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폴리메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걸 느껴지시는데 아무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이 화려한 배경 뒤에 인생의 고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어땠느냐? 어렸을 적 냉전 시대의 군인 자녀로 태어나서 대학에 가기 전까지 10번이나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자녀. 그러니까 군인 문화에서 자라났고 스스로도 군인이기도 했어요. 해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독일인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요. 또 폭력을 쓰는 알코올 의존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 어린 시절에 직계 가족 외에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 학대, 스토킹, 수차례의 폭행, 감금까지 당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바로 강인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결국 성공의 아이콘이 되리라. 사실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이런 자리에 오르신 거 보면 정말 강인하신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책 처음에 보면은요, 그 하버드 대학교 박사 논문 쓰는 그 이야기,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논문을 쓰면서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하버드 박사면.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네. 구토를 해요, 키보드에. 네. 근데 그거를 또 다 닦아내면서 또 쓰는 거예요. 또 다음날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인한 여성입니다. 실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성취를 많이 했어요. 잘 통했어요. 성취에 성취를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화려한 폴리메스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터지고 마는 것이죠.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만성 스트레스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잘 씻겨지지 않는 심리적 상처, 트라우마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조그만 뭔가 신호가 외부에서 자극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예민해지고, 책 뒷부분에 나오면은 뭐 감기, 축농증, 뭐 신경과민 불면증 이런 거 그냥 예사예요. 그냥 그거 달고 사는 거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거의 시력까지도 잃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3주 동안 아예 그 안 보이는 상태로 살기도 합니다. 겨우 깨어나요. 그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성공을 하긴 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네. 그래서 책의 내용 한 부분을 인용해보면 이렇게 돼요. 20대 초반에 나는 이미 적절한 회복 없이 10년간 만성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어온 상태였다. 생체 적응 부하가 심각하게 누적됐고, 우울증, PTSD,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불면증, 만성적 구토, 질주하는 생각, 과잉각성, 만성적 신체 질병.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막 MRI 스캔 받아도 원인이 없는데 아파. 사실 병원에 가서 원인이 없다고 하면 거의 다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스트레스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그런 맞아요. 케이스가 됐네요. 호흡기 질환, 축농증, 천식, 각혈, 불면증, 편두통. 아니, 병을 달고 사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극한의 상태로 가게 되신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무서운. 그리고 아까 그 참고 견디는 거. 그러니까 외부의 고통.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아까 그랬잖아요. 학대받고 폭력에 시달리고 감금까지 당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사실은 시간을 두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안 자체가 또 군인 문화야.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정신승리로 막 이겨낸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겨낸 줄 알았어, 단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또 강인한 의지를 또 표현하고 싶었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덮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과학적 연구들을 많이 실제로 하시기도 하고 인용도 많이 하시는데,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그거 하나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신경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역학,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생리적으로 그 자연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진짜 디테일하게 책에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개념 하나가 뭐냐면 인내의 창입니다. 인내의 창.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창인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각 개인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내면에 인내의 창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문이.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크기의 창문이 들어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만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인내의 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아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게 외부의 자극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 인내의 창이 넓은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의사결정도 더 명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내의 창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겪게 되면은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어떻게 되냐? 이게 작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예민하게. 욱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뭐냐면,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넘어서도
그거를 또 감내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항상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쉼과 휴식,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쉼과 휴식의 대표적인 5가지 습관을 이 책의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회복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법, 한계와 저항을 능숙하게 다루는 법, 인내의 창을 넓히는 습관을 갖는 법,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책이 이제 그 미국에서 출간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개인의 수기와 함께 그 폴리메스적인 그 다양한 융합적 학문적 차원에서, 학제간 연구 차원에서 이게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만 서술을 하면은 뭐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렇죠. 공감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도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이야기가 맞아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실어주니까 맞습니다. 훨씬 이해도 빠르고 공감도 잘 되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 책이, 이게 벽돌책이거든요. 그 참고문헌까지 합치면 한 700쪽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데 굉장히 두꺼운데, 참고문헌만 100페이지가 넘을 건데, 한 가지만 더 제가 그러면 인상 깊은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그립 있잖아요, 그립. 예. 이게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참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베스트셀러도 됐죠. 엔젤러 더커스. 엔젤러 더커스. 예.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 그릿이라는 게 이것의 약자란 말이죠. Growth, Relatedness, Intrinsic Motivation, and Tenacity.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은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끈기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아냈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강인하게만 버텨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에서 여러 연구 사례들이 나오는데 되게 많이 인용됐던 게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미래에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이나 뭐 인간관계나 IQ 수준, EQ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그릿 수치라는 거였대요. 네. 버텨내는 거. 이게 그냥 가장 정확한 성공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화제가 된 게, 보통 우리는 예전에는 IQ가 높으면 그렇죠. 성공할 것이다. 아니면 뭐 부모의 재력이 좋으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상관관계가 높은 건 그릿이었다. 맞아요.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메가더 천재상인가? 그것도 받았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노벨상에 준하는 상이거든요. 상금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네. 6억인가 7억인가? 아무튼 엄청 많이 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 그릿의 이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릿의 그림자. 그릿의 그림자. 그래서 이 저자 엘리자 스탠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그릿의 경험적 연구는 그 결과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릿의 대가. 화려한 성취, 그 이면의 대가. 그게 뭐냐? 해리, 끔찍한 고통, 수치심에서 스스로를 단절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사회적 성공은 나의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없이 회복도 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밀어붙이면서 트라우마를 얻는 그 보상으로 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죽을 뻔한 거죠. 평생 장애인으로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회적 성공이라는 보상의 대가가 이제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릿의 대가,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책에 이 저자의 사례 말고 그릿이 넘치는 사람들의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강박적 과잉 성취자. 근데 이분들의 이면을 보니까 거식증이 걸렸어. 그 모델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너무 그 아드레날린에 중독이 돼가지고 바람둥이. 돈은 많이 버는데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해. 그리고 공격적 운전자, 난폭한 술고래, 이런 부작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충동적이고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 별로 고려치 않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게, 이게 아드레날린 중독자라고 하셨잖아요. 뭔가 강렬한 자극이 없으면 인생이 맞아요. 허무하고 되게 심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까 폭주족 같은 거, 아니면은 외도, 이런 게 사실 나쁜 짓들이 좀 짜릿한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사실 그런 것까지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어떤 그런 대가로서, 고통을 너무 인내한 대가로서 그런 대로 이제
뭔가 해소하고 풀어내는 방식을 안 좋게 가져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릿의 이면, 그릿의 그림자에 대해 탁월한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릿이 일단 참고 견디며 계속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그 그랜드 캐년, 대협곡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협곡이라는 게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그렇죠. 물이 글로만 흐르잖아요. 네. 비가 오면. 이게 처음에는 평평한 지형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면은 이 물방울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죠. 그렇죠. 평평하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비가 계속 내리다 보면은 침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계속 깎여 나간 거예요. 그렇죠. 패이는 부분이 더 깊이 패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홈이 생기면 내리는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홈으로. 홈으로 흘러가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홈으로 더 많이 흘러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협곡이 되고,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엔 대협곡이 돼서, 이제 빗물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의 인간 심리, 이 인내의 창도 계속 좁아지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빗물이 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도서였나요? 큐레이션 도서?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거기도 보면은 그 신경 가소성이요. 그렇죠. 정지되는 경우가 나와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학습을 하면 이 뇌가 자라고 변한다고 했는데 영영 불가능한 경우가 나와.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못 되돌리는 거죠. 예. 맞아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책이 또 생각나는데, 마음 챙김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뭐든지 하면 할수록 강화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은 그게 이제 깊숙한 골짜기가 돼서 이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를 여기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 비유를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가역적 현상이라고 하나요? 네. 완전 성질이 바뀌어가지고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 완전 그 임계점의 바로 앞부분에서 딱 멈출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대역곡은 거의 대역곡에 만들어지는 순간 딱 정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겪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책이 왜 제가 인생책이라고 했냐면,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풀어놓는다면은, 사실 저도 약간 그릿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오미사님 밀어붙이시는 게 리테일 실천력이 장난 아니시거든요. 조금 있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한 2년 전에, 한 1년 반 전에 잠을 자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원인을 몰라. 근데 그 후로도 한 3-4번 정도를 제가 자다가 깨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심장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심혈관 질환? 순간 이거 탁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1시간이 지나도 이 답답함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무섭죠. 심혈관 질환이면 정말 진짜 한순간에 훅 깔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원인이 이 상당한 스트레스, 트라우마까지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만성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좀 쉬고 또 제가 작은 수술을 하긴 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계속 쉬면서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또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는, 그래서 청력이 한 20% 남았거든요. 청력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옵니다. 그냥 이게 점점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딱 그게 와요. 전 그때 그냥 이명이 있으시다고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청력 손실을 청력 손실이 그 퍼센트가 다 적혀 있어요. 한 20%, 25%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조기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제 그 염증 치료해서 지금 이제 다 돌아왔어요. 아유,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성적 스트레스와 이 트라우마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게 우리 내부의 그 신경 생물학, 그 자연 법칙, 신체의 그 메커니즘을 바꿔버려요. 호르몬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염증 반응도 일어나게 되고,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로 이게 항상 깨어있고, 항상 나를 수시로 점검해야겠다. 쉼과 그 제대로 된 그런 수단을 한 5가지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5가지와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이게 동등하게 중요한 거다.
이거를 항상 인식해야 된다. 밸런스가 중요한 거다. 이게 사실 저는 웅이 사님께서 이걸 왜 인생책이라고 느끼시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회복하지 않고 방치하면 맞아요. 언젠가 그게 이제 육체적인 현상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잖아요. 신체화라고 하죠. 이 책에서. 예. 신체화. 신체화가 되는데 사실 이걸 또 직접 안 겪어본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지 맞아요.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직접 겪어보신 바에 의하면 그 무서움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에 더 많이 공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왜 저의 인생책이냐면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듣긴 했어요. 제가 또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서울대 그 최고 권위자 선생님한테, TV에도 많이 나오는 분한테 그걸 진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세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 메커니즘을. 그렇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게 정말 A부터 Z까지 약간 이렇게 쫙 꿰뚫어지면서 제 과거를 완벽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A부터 Z까지 이렇게 쫙 꿰뚫는 그걸 느끼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그 웅이사님처럼 이렇게 신체화되는 그런 경험까지는 없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이 책이 뭐라 그럴까, 이런 어떤 마음 챙김이나 어떤 정신적인 치유에 관한 내용을 집대성했다는 걸 많이 느낀 게 예전에 다른 책에서 봤던 내용이 또 나오고 이 책에서 봤던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미세하교 세포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정말 최신 과학이라 웬만한 책에서는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쓴 책이구나. 이걸 좀 많이 느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이제 그릿,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삶의 밸런스를 한번 상기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드리고 싶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아까 자본주의에서 폭주하는 나, 좀 더 확대하면 우리를 막아주는 그런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섹스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여타의 중독거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게 어느 하나만 딱 보는 폭주기관차처럼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도저히 멈추지 못하겠어. 멈추고 싶어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기부여에서 이어지는 실천,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좀 뭐 힘드신 분들이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나 균형감이 좀 흐트러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충만하고 그 행복한 인생을 좀 되찾고 삶의 활력을 다시금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웅이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이 책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책에서 인내의 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인내의 창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맞아요. 유년기의 경험이래요. 부모, 네. 보호자. 그래서 그 유년기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라면 이 책을 꼭 보시고 우리 아이의 인내의 창을 크게 키우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됐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내의 창이 진심으로 넓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